옛 부산의 꼴이 동네가 오늘날 우리가 동네의 민속으로 해서 소중하게 동네의 문화를 생각하기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냐면 대동놀이로서의 민속예술이 동네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비교적 놀이 문화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었다. 그게 뭐 어느 날 회의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아마 그렇게 생성하고 발달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가 먹고 날물에 날 잡아먹고 들물에 들 잡아먹는 영노다. 양반 하나 잡아먹고 네 하나 잡아먹으면 등천한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또 기록하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오는 민속예술. 이 민속예술은 그 지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인데요. 과연 동네의 민속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공간 그리고 시간의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운 문화 나리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줄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놀이, 줄다리기입니다. 오늘날에도 흔하게 치러지는 이 줄다리기는 원래 마을 간의 대항전이자 모두가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동네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줄다리기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놀이로 애초에는 단오날에 거행했지만 1890년 무렵부터 정월 대보름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전통예술 예능이 발전되는 데는 놀이하고 큰 영향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생각하는 놀이라는 것은 다 같이 흥겹게 하면서 풍류를 하는 게 풍류입니다. 이것이 놀이입니다. 옛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래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놀이라 하는 거지. 풍류를 하는 것을 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류에는 제일 빠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줄다리기입니다. 동네 줄다리기가 펼쳐졌던 무대는 동네 지역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자 또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졌던 바로 이곳 동네시장 거리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수만 명이 모여서 즐겼던 동네 줄다리기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동네 줄다리기를 위해 마을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게 되는데 참가 인원만 하더라도 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동네 줄다리기는 과연 어떤 건가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 다른 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줄에서 용머리를 틀어서 예. 그 줄을 만든다고 하면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도래를 따로 용머리 부분을 따로 예.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원줄이 세 가닥이 나오는 세 가닥 줄의 형태를 예. 가지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세 가닥으로 나눈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그런지는 본인들도 잘 예. 모르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당기게 하기 위해서 예. 몸줄 자체를 예. 세 가닥으로 늘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모였었나요? 동네 줄다리기 할 때? 예전 30년대 같은 경우에 그 동네 부가 인구가 6만 명이었었는데 예. 그중에 2박 3일 동안 2만 명이 당겼다라고 하는 2만 명이나요? 신문 기사가 날 정도로 와. 규모가 컸던 행사죠. 줄다리기에 필요한 줄은 정초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볏짚을 구해 작은 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작은 줄로 애기줄 당기기라는 놀이를 하고 이 놀이가 밤마다 거듭되면서
정월대보름 3일 전에는 어느 정도 큰 줄이 형성됩니다. 작은 이제 새끼 줄이 있고 이걸 또 엮어서 또 중간 크기로 만들고 이걸 엮어서 만든 거잖아요. 큰 줄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몇 가닥이 지금 있는 건가요? 지금 이 크기는 그 애기 줄로 예. 작게 축소해서 만들어진 줄이고 예. 실제 큰 줄 같은 경우에는 새끼 줄 한 1,000타래 정도가 1,000타래요? 사용되어 이야,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굵은데 이것도 새끼 줄이라는 말씀인 예, 거죠? 이야, 제가 그냥 언뜻 봐도 상당히 크고 무거운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옮겨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이야기로는 예.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래서 각 마을에서 예. 각 동네에서 그 새끼줄을 구워서 가지고 오면은 동네 여기서 합사를 해서 큰 줄을 만드는. 그 동네는 동부 서부를 어디서 나누냐면은 동네 구청, 동네 시장, 그리고 저쪽에 이제 명륜동, 명륜초등학교, 그까지 긴 길, 외가닥 길, 그 길 동쪽과 그 길 서쪽을 나누는 겁니다. 동부가 이기도 좋고 서부도 이기도 좋은데 다른 지방에 의해서는 서부가 땡겨서 이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부는 암줄이니까. 암줄에 가는 것은, 암이라 하는 것은 배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성으로서 배태 능력입니다. 배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부가 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동네에는 서부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동부가 이겨야만이 농사를 잘 짓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생각한 것이 동네 줄하고 다른 줄하고 차이점을 할 수 있죠. 줄다리기는 승패가 갈릴 때까지 사흘 밤낮으로 이어지는데 단순히 줄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풍류에 맞춰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그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뭐 행해졌던 뭐 동네 야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민속 예술들은 예. 각각이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작 그 뼈대 역할을 했던 예. 이 줄다리기 관련해서는 뭐 문화재라는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예. 좀 아쉬움도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예전에 실제 어떤 기록상 나와 있는 그 정도의 크기와 그 인원에 대한 어떤 복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예. 현실적으로 어떤 도시화되어 있는 이 예. 부산이라는 곳에서 그 정도 2만 명이 당길 수 있는 줄의 크기와 예. 그리고 사람을 와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이 한계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요구되어지는 예. 부분은 예전에 있던 그 사료에 나와 있는 것만큼의 복원 작업이 가능하냐 라는 게 우선이다 보니 예. 이제 오히려 동네 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어떤 그 부분이나 문화재적 어떤 예. 부분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도시화되어 있고 좀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이 예. 자료들 속에서의 어떤 도심 축제로서의 어떤 역할들로 재인식되어지고 문화재적 어떤 문화적 가치를 좀 인정을 받을 수 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동네 줄다리기는 다른 지방의 줄다리기와 다르게 동부가 이기면 풍년, 서부가 이기면 풍어가 된다고 점칩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이 이기는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긴 마을을 중심으로 동네 야류를 행하게 됩니다. 줄다리기가 먼저 있고 줄다리기 한 다음에 동네 야류를 놀았다 하는 기록도 있고 동네 야류를 놀고 줄다리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걸 보면은 줄다리기와 동네 야류는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줄다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 줄다리기에 있던 흥을 가지고 춤도 놀았고 춤도 추었고 그리고 또 야류도 한판 벌렸단 말이죠. 야류는 한자로 쓰는 말이고 순 우리말로 하면 덜놀이면 하는 거죠. 그때 이 양반아 아무리 양반이라도 산놈 죽이면은 아무 일도 없단 말이오. 이놈 죽이면 기양밖에 들어가겠느냐? 기양을 가면은 어디를 간단 말이오. 우리나라 각 지방에서 전해지는 전통 탈노름은 종합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과 음악의 요소가 전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객의 참여가 있어야 완성하는 소통의 예술이기도 한데 공감을 이끌어내며 한바탕 시원하게 웃고 즐기는 탈노름. 동네 지역에도 동네 야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선생님, 그 동네 야류는 어떤 건가요? 뭐 야류하면은 뭐 들에서 논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수영에서 수영 수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야류하는 거를 기록에 보면은 가서 배웠다는 말도 있고 또 그분들을 초치해서 수영에서 그거를 배워서 놀았다.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동네 안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수영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웠다. 동네 야류는 1938년경까지 계속 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전시동원 체제에 들어가면서 동네 야류는 물론 전국의 탈노름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광복 이후에 일제 때 잠깐 좀 단절되고 또 억압받았던 이 동네 야류를 다시 부흥하기 위한 그런 노력 혹은 뭐 과정들 이런 게 특별히 있었나요? 그런 게 있었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공보부에서 정부 수립 10주년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를 아마 서울에서 열었던 것 같아요. 1963년서부터 부산시가 직할시가 되니까 부산도 별도로 하나가 이제 출전을 해야 돼. 그 갈 게 없어. 갈 게. 그래가지고 찾아서 부산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걸 찾아서 만들어낸 게 동네 야류예요. 그래가지고 1965년에 이제 제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할 때 동네 야류가 부산 직할시 대표로 이제 덕수궁에서 그 당시에 했다는데 참가를 했어요. 참가를 했는데 그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참가를 한 해에. 그 굉장히 그 대통령상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 대통령상을 받고 그 또 참가하셨던 분들이 또 개인 연기상도 받고 이래가지고 1967년에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 당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이제 지정을 받았어요. 말 그대로 이 동네 야류는 뭐 구한말, 일제 그리고 광복 이후 거치면서 근현대사와 함께 부침을 거듭해 왔네요. 예, 그렇죠. 줄을 당기고 줄을 다리고 난 이후에 한바탕 노는 거예요. 그죠? 한바탕 노는데 요즘같이 1시간만 하고 덜렁 마치는 게 아니고 벌써 노는데 밤을 새우는 겁니다. 사설이 굉장히 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노는 사설. 이게 이러한 그 오광대 노름이 벌어지게 되고요. 오광대 노름이 또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한바탕 그 흥을 못 이겨서 편하게 춤을 추고 나르는데 그 춤 속에는 두꺼비춤도 있고 뭐 또 곱사춤도 있고 별의별 춤들이 다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빼는 춤꼴이 지금껏 만들어진 것이 동네 학춤이라 하는 것이죠. 동네 줄다리기와 동네 야류를 할 때 추는 덧배기 춤이 있습니다. 이 덧배기 춤을 본 어떤 춤꾼이 마치 학이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춤, 바로 동네 학춤입니다. 동네에는 학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네 학을 볼 수 없으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동네 인근이 모두 구렁이고 논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교육대 같은 데는 모두 논이었고 구렁이었고 거기에는 의뢰의 학이 모이를 쫓고 있었습니다. 모이를 갖다가 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고 춤 속에 녹여들었을 거 아니냐 말이죠. 동네 학춤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학춤이라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옷 입는 모양 아래로 하얀 그 바지 저고리 입고 바지 저고리 위에다가
두루마기를 걸치고 거기다가 머리에다가 갓을 걸치는 모습이 꼭 하게 머리가 닮았고, 그리고 또 비투리 갓을 싣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너울거리고, 소매, 긴 소매 자락이 너울거리는 것이 마치 학의 날개가 너울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춤추는 모습이 학과 닮았다. 동네의 강한 지역색과 독특한 춤가락이 가미된 남성춤인 동네 한량춤. 이 춤도 역시 덧배기를 바탕으로 배김사회가 더해져 만들어진 춤사입니다. 즉흥적이며 개인적이지만 기품이 있으며 예술성이 높은 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대 지금 돌아가신 문장원 선생님께서 이제 고정하신 바에 따르면은 굉장히 이 춤사위가 좀 간결하고 단순하면서도 무게감이 있고, 발 디딤새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 우리 한국 춤이 이렇게 곱게 뒤꿈치부터 디딘다면은 우리 동네의 춤은 그냥 평평하게 자연스럽게 디디는 걸 이제 원론으로 할 수 있죠. 다른 춤과는 좀 차별화된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 속에 이제 어떤 춤을 추더라도 맛과 먹과 흥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는 이제 한이 깔려 있어야 된다. 한이 있어야 그 춤이 지극한 우리 전통 춤은 맛이 있다. 이제 이렇게. 기생방에서 기생이 추는 춤을 보고 따라 배웠다고 해도 간이 알리게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한량춤의 기본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기생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당으로 내려오게 되고, 마당에 내려오면서는 악기에 맞춰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기생방에서 추는 춤을 스스로 춤으로 만들어 역가가 만들게 되고, 호춤으로 추다가 이제는 겹춤으로 추게 되죠. 본래는 호춤 추는 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춤은 호춤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겹춤이 있는 것은 겹춤이 이루어지고 말면서 악사들도 신이 나니까, 그러니까 겹춤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춤을 공부하고 춤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많아지는 사람을 한때 수용하기 위해서 겹춤을 허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네 지역에는 다양한 전통 민속 예술이 전승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대 예능 보유자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고, 지금은 2세대 예능 보유자들 몇몇이 남아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이란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동네의 정신문화.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 알아봤던 동네의 문화유산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5년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에 분포하는 백제시대와 연관된 역사유적 8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동래읍성과 비슷한 성격의 성곽 문화유산인 공산성과 부소산성, 그리고 복천동 고분군과 같은 무덤유적인 송산리 고분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공주시에서는 진행을 해갔나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일단 이제 1994년에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에 있는 무령왕릉이 이제 잠정 목록으로 등재된 게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무령왕릉을 확장한 공주 부여 역사유적지구랑 익산 역사유적지구가 같이 각각 잠정 목록으로 등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화권이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2011년에 이제 통합을 해서 백제 역사유적지구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2012년에 이제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조직을 통해서 이제 이런 등재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4년 1월에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9월에 유네스코 이코모스에서 이제 현지 실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1994년부터 시작됐던 여정이 이제 2015년 7월에 독일 본에서 열린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이죠. 와, 그 등재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 지 한 21년 만에 그럼 이 결실을 본 건데 엄청난 기간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럼 공주시를 비롯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등재 추진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학술 연구 용역과 이제 학술 대회 등을 개최를 했고요. 그러는 한편에 이제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던가 홍보 활동을 이제 펼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넓게 이제 공감대를 얻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이제 저희 그 공주시를 비롯한 관련 5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곳에 저희 또 마찬가지고 관련 지자체에서 6급 직원 1명씩 파견을 했고 또 그 직원이 그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또 이제 관련 팀에서는 예산이라던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죠. 네. 근데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게 등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등재 이후에는 그러면 이 행정은 또 어떤 역할을 계속 이어가게 됐나요? 저희 공주시 자체적으로도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에 대한 학술 연구 사업이라든지 유적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요. 등재 추진만큼이나 등재 이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세계인의 유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적의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 보존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등재된 이후 재단법인 백제 세계유산센터가 설립됩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행정과 민간이 구성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고 계신가요? 유럽의 그리스에서 백제 역사유적지구 사진 전시회를 현재 하고 있고 11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 무대에서 우리 유산을 알리려는 그런 홍보 활동, 그리고 각종 이제 부산의 백스코에서 열리는 뭐 그런 관광 박람회도 있고 서울에서 하는 관광 박람회도 있겠죠. 이런 박람회에 가서 우리 유산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 물론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런 홍보 활동들을 다양히 하고 있고, 홍보 활동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여지껏 한 그 홍보 활동이 한 15 종류의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용 같은 경우는 크게 그걸 세분화해서 보면 교육 콘텐츠 개발, 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콘텐츠, 연구 사업, 뭐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는 관광 인프라를 좀 더 개선시키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파급력 있는 모객 집단, 그러니까 팸투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관광사, 국내 관광사, 이런 관광객들을 모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유산 지역을 알리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한 접근성이 공주 부여 익산의 유산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하루 만에 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도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연계형 순환 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관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일들은 그냥 기존의 행정에서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는 그래서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 세계유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유산의 통합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 재단에선 공무원 절반 그리고 전문가 절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직의 전문가들 구성을 보면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예. 부분, 그리고 우리 유산이 대부분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네. 고고학적 유산이기 때문에 예. 고고학 전문가, 그리고 저와 같은 세계유산 전문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홍보 활동이라든가 예. 같이 확산 활동을 위해서는 이제 외국어에 능통한 그런 전문가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업무에 공백 없이 계속 초창기 출범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네. 있습니다. 우리는 백제 역사 유적지를 통해서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후대에 온전히 또 오롯이 전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시대에 맞는 가치와 교훈을 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겁니다. 600년의 세월 동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의 한양도성. 서울을 둘러싼 4개의 산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성은 약 18.6km의 둘레로 숭례문과 흥인지문 등의 성문을 비롯한 각종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한양도성 역시 성문과 성벽이 여러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양도성은 동래읍성과는 다르게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한양도성 도감에서 일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2012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이제 5개의 자치구가 서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 별도로 이제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이 5개의 자치구에서 분할적으로 관리하던 거를 저희가 이제 하나의 단일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화재 복구 혹은 복원과 관련해서 이 행정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한양도성 도감에서는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지금 한양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문화유산은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양도성 관련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막 노력을 했다가 자진 철회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양도성 도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그러하고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들려주십시오. 네,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이제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세계유산적 수준의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도시, 현대화된 대도시 서울에 전통의 대규모 수도 성곽이 있었다는 점을 세계인들과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부서 가운데 성곽이나 도성만을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한양도성 도감이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훼손이 됐다가 나중에 복구한 흔적들이 눈에 띄거든요. 언제 어떻게 이 훼손이 시작된 건가요? 네, 한양도성은 1907년 일본이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탈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한양도성이 처음으로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계기는 일본의 황태자가 서울을 방문하면서 그 계기로 숭례문의 양쪽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의 식민시설 그리고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양도성이 복구되긴 시점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주택이 성벽에 인접해서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따닥따닥 주택들이 조성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주택들을 철거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성벽이 일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부분적으로 새로운 성돌로 쌓고 여장을 새로 복구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양도성은 그 일제강제 훼손의 역사와 그 이후에 복구의 역사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 시대가 정말 한 공간에 다 응축되어 있는 그런 곳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랄까요? 원래 모습을 좀 잃은, 그러니까 원형이 훼손된 구간이 전체 18.6km 한양도성 중에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한양도성은 현재 전체 18.6km에서 약 75%가 현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 복원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나머지 25%는 옛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양도성 도감이 중심이 되어서 이 복원 사업을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그렇고 과연 어디에 좀 방점을 찍어서 그 사업을 진행해 오신 건가요? 네, 한양도성 도감은 현재는 한양도성의 현 상태를 원형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을 복원할 때는 적어도 정확한 고증, 그 위치, 형태, 재료, 기술적 측면에서 정확한 고증이 기초될 때만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유산의 진정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유산이 갖고 있는 원래 모습을 지킨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은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이 비록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다시 재추진 중이 있는데요.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통 우리가 문화유산 복원이라 하면 새로 뭐 지어 올리고 고치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양도성 도감에서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훼손을 막는 선에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유산은 예전에 원형의 가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과정도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가 존중하기 위해서 한양도성을 진정성 있는 방향으로 보존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들어 한양도성은 원형을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지 지역은 도로를 확장한다는 구실로 철거해버렸고 또 일부 구간은 건물을 올린다는 이유로 한양도성을 완전히 축대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한양도성은 늘 서울의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었으면서 동시에 지금은 지속적인 발굴과 복원을 통해서 서울을 새롭게 품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동문인 흥인지문 근처에 있는 한양도성 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훼손과 복원 과정에서의 상처까지도 교훈으로 남겨 미래에 전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양도성이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양도성 길라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KYC. 그리고 문화유산을 위해 시민 기금을 모집하는 재단법인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 기금. 이 두 단체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인데요. 오늘 뭐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문화재 보존 그리고 관리 어떻게 해오고 계신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데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대상 공간은 상당히 여러 종류의 여러 곳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곳에 집중하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역사도시라고 하는 서울의 역사 경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 또 그쯤에서 뉴타운 개발이 한창 이제 서울을 막 들끓게 하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그 소모임 그 서울 답사팀을 쫓아가게 됐고 그래서 인왕산과 백악에서 바라봤던 서울의 그런 전경이 너무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들을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좀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라고 했던 하늘의 계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마침 그때 숭례문 화재 사건이 났었죠. 2008년 2월 10일이었죠? 네, 설 연휴 마지막 날 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화재 사건을 계기로 그해 8월에 문화재청에서 복구 현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첫 사례로 숭례문 복구 현장을 했었던 거고 그때 이제 시민들이 그냥 막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주말에 이제 그 복구 현장, 복구되는 과정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민 해설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해 가을에 이제 도성길라잡이라고 하는 시민 자원 활동가 1기를 모집 선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들을 막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네. 예.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환경 파괴도 많고 문화유산 보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직접 시민의 힘으로 이 관심을 갖고 보존을 해야겠다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운동 방식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서 문화유산 쪽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좀 공유되기 시작되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상의 등록문화재 제도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문화재를 위주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관리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우리와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런 역사들도 앞으로 정말 보존 가치가 있고 계속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면 좋겠다라는 근대 문화유산을 지키자 시민들이.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등록문화재 제도와 함께 이런 근대 문화유산 건축물 중심으로 먼저 시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보존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힘을 합쳐서 참여해서 기부나 후원, 자원활동으로 같이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인숙 선생님한테 또 궁금한 게요. 아까 도성길라잡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도성길라잡이는 어느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네, 도성길라잡이는 한양도성에 관심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하고 선발을 하고요. 이분들이 한 8주간 한 40여 시간 이상의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기본 교육은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본 내용과 함께 뭐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도시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지금까지 변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역사들을 뭐 한양도성과 함께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좀 끝나면 바로 시민들을 만나서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만나기 위한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한 7개월 정도 수습 활동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매뉴얼도 써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선배 앞에서 한번 시연도 해보고 이러는 과정들 연습하는 과정 한 7개월 정도 거치면 그때 이제 정식 도성길라잡이가 됩니다. 그러면 도성길라잡이가 되면 이제 월 1회 활동을 약속하게 되죠. 거기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서 자원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뭐 사례비나 교통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면 당신들이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내가 해보면 그만큼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또는 그 시민분들이 모르는 문화유산을 내가 직접 설명을 하고 이분들이 바로 반응을 보여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활동 초반에는 내가 50년 가까이 서울에서 살았는데 나는 너무너무 피곤한 삶의 터전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가까이 이런 역사적인 곳이 있었구나. 너무 고맙다 알려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해주시니까 하시는 분들 도성길라잡이 되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길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는 활동이긴 하지만 그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뿌듯함들이 있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기까지 양성을 하고 지금 11기를 양성 중에 있는 처음에 이제 전체 시민 문화유산이 3개 정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곳 최순우 옛집이 이제 1호 시민유산으로 우리가 보통 일컫는 곳인데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떤 고민 속에서 이 집을 매입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최순우 옛집은 최순우 선생님이라는 인물의 그 안목 자취가 담겨 있었고 또 당시에 같이 생활하셨던 문화예술인 분들의 또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처음에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당시에 그때 정말 짧은 기간에 모금을 해서 매입기금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집을 보존을 왜 해야 되는지라는 고민보다는 정말 그 가치를 공감하시는 분이 훨씬
많았고 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매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보수 공사를 하면서 최순 선생님과 같이 박물관에서 일하셨던 분, 또 인연을 맺으셨던 분들이 십시일반 또 도움을 주시고 뭐 예전에 최순 선생님한테 받으셨던 소장품을 다시 기증해 주시기도 하면서 한 1년 정도 보수 공사를 하고 이 집을 최순우 선생님이 그 당시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글로 남기고 이렇게 같이 나누셨던 그런 장소가 되게 하자 해서 박물관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시민문화유산 1호라는 상징성으로 누구나 와서 편하게 이곳을 좀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개방을 하자라는 방향을 세우셨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시민분들이 자원활동 해주시거나 또 후원 참여를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그 가치를 이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보존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첫 해부터 계속 온 저희도 이제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자원활동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뭐 일상관리 청소부터 그리고 관람객 안내 또 저희 자원활동가 친구들이 시민축제 때마다 뭐 재능기부 연주를 해준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공통되는 질문인데요. 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이 민간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결국에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건 너무 방대하고 또 이게 그냥 어느 일순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봐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늘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알리는 것도 결국에는 한양도성을 잘 관리 보존하기 위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제일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어떻게 잘 유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시민교육도 하는 건 거고 이런 알림 활동도 같이 진행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참여 물론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여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곤 있지만 그 정책이 정말 이 문화유산에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감시의 기능도 또 이 시민단체로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감시하고 또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러는 활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말 가까이에서 그리고 또 나의 기억이 담기고 추억이 담기는 곳이 문화유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문화유산이 멈춰있고 보존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와서 느끼고 또 뭔가 참여하고 함으로써 그 문화유산이 지속될 수 있는 힘을 또 이 사회에서 갖기 때문에 자, 시민 스스로가 정말 자신의 것처럼 또 함께 나누는 공공재로서 인식을 하시는 부분, 그게 가장 큰 공공과 민간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또 더 많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더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관리 주체는 항상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당국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알리는 것. 단순히 문화재의 외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역사와 가치, 그리고 정신까지도 함께 전승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근대기에 들어 수난의 역사를 겪어온 한반도 특성상 전국 곳곳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역사유산, 이른바 다크 헤리티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인 공간 변화를 겪은 부산 동래에는 그 흔적이 더욱 짙게 남아 있습니다.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역사유산인 다크 헤리티지. 과연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서울 남산 중턱에 위치한 이곳.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통감 관저가 있던 장소입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이지만 숨기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 선생님이 문화유산 국민신탁이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펼치는 이제 단체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참 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시고 이 운동이 이제 좀 널리 확산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좀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우리나라의 우리의 실정으로 맞게 민간 차원에서 이제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법인이고요. 특수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만을 위해서 만든 특수 법이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 회원들이 이제 한 16,000명 정도.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그 본인들의 재능을 기부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회비를 좀 내주셔서 이런 그 도네이션을 한 걸로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하지 못하는 또 이제 소외받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문화유산 국민식탁에서 이제 관리 운영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고택도 있지만 뭐 울릉도의 뭐 이영관 가옥이나 아니면 보성 벌교의 뭐 보성여관 그리고 서울 그 중심의 뭐 중명전처럼 을사조약의 현장도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아팠던 좀 슬펐던 역사의 흔적들도 사실은 관리 운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뭐 다크 헤리티지라고도 부르시고 내셔널 트러스트 그러니까 네거티브 유산이라고도 부르시고 뭐 적산 가옥이라고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다 없애야 된다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너무 극명하게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뭐든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산가옥이라는 게 적의 재산이라는 이야기고 거기서 뭔가 아까 작가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뭐 아픈 현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약간 발상을 바꿨습니다. 매번 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되찾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거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왔는가,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려면 동시에 두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면도 봐야 되고 나쁜 면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나쁜 역사도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뭐 다시 우리가 뺏겼던 거를 우리가 다시 찾아왔다 생각하면은 자부심도 생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예전엔 주로 이제 중앙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주로 해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문화유산 국민식탁을 비롯해서 어떤 시민 사회의 어떤 힘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이 시민의 입장에서 민간단체 입장에서 이 문화유산 보존 이걸 어떻게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다 국가에서 그냥 하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까지는 사실 그랬고요. 근데 문화 강국이 됐는데 문화 강국이 되면 될수록 사실 우리 시민들의 문화 의식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문화 의식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변에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문화유산을 좀 지키는 거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민간들이 또 우리가 손쉽게 우리 주변의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신탁 운동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백제 역사지구와 한양도성을 통해서 그 문화재가 위치한 공간적인 한계에 갇히지 않은 채 그것이 지닌 역사적인 의미 또 정신적인 가치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동로국에서부터 동래부와 동래군 그리고 지금의 동래구에 이르기까지 점차 숨겨지고 훼손되어가는 동래의 역사적 공간들 앞에 우리는 부산의 뿌리가 동래라는 것을 선명하게 기억해야 할 겁니다. 동래는 어떻게 본다면은
전근대 부산의 뿌리고 가장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넘겨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에 하나의 구로 동래구 이름 앞에 붙여져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단일한, 유니크한, 그냥 독특한 외교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부산의 중심이 넘어가잖아요. 동네는 하나의 조그만 군으로 전락하게 되고, 주로 이제 부산의 이제 중심이 왜냐면 강복동, 중앙동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자존심 문제도 걸리고 역사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결국 자기들이 잃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이 동네가 아주 강한 곳이 되거든요. 그 동네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부산의 역사와 뿌리를 간직한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 유적으로 본다면은 삼한 시대 이후 그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 문화 흔적들을 아주 잘 간직한 곳이 동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부산은 근대기 이후로 개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동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부산의 역사의 가장 원초적 뿌리를 간직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는 시대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네만이 지닌 생명력을 확인하고 그 생명력이 품은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를 품은 동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과연 우리는 동네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야 할까요?